오늘 우선 우리 주동식 선생님 오셨는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대표님은 뭐 저희 서클 커뮤니티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신상 털기를 좀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동식 선생님은 58년에 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광주시 풍향동이라고 그럽니다. 북구 풍향동 현재. 그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 전공을 하셨거든요. 예. 그 종교는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사회 시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평등 시민연대 대표도 하셨고 제3의 길 편집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요새 이제 후보로 나가시고 국힘당 비대위원인 박은희 선생님하고 같이 호남 대한 포럼의 공동 대표시고 아마 시작은 주 선생님 먼저 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여기가 장설자시고 파운더고 첫 의장을 공동 대표를 하고 계시고 지역평등 시민연대 대표를 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시민 활동을 하셨고요. 그 지난 총선에는 국민의힘 선거 그 광주에 후보로 나가셔가지고 장렬하게 3등으로 낙선을 하셨습니다. 대충 경력이 맞나요? 예. 그 경력 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민 활동하신 거 하고 그 정당 활동하신 것만 쭉 인터넷에 나무 위키 여기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개 다 이렇게 밥벌이하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밥벌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여기 제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정식 그러니까 제가 밥벌이 하는 사회생활로는 시작한 게 그 IT 분야 기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제일 오래 활동한 기자 생활인데 그 IT 분야 기자 직업의 마지막은 투이 컨설팅이라고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우리나라 IT 컨설팅 국산 IT 업체, 국내 IT 업체로 IT 컨설팅 업체로는 제일 규모가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좀 여러 가지 그 고민 끝에 좀 뛰쳐나오고 그때 그, 그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게 시민단체 만들어가지고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회사 생활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 겸해서 해라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말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건 회사한테 너무 좀 누를 끼치는 일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리하고 나온 게 2013년 그때쯤이고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하여튼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 대표님이 제가 주 대표님 만났을 때는 시민운동하고 정치인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회사의 전무로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IT 자문 교수를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소위 IT 컨설팅 중에 대형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래서 PMO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척 사항도 점검하고 위험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요인 체크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에는 건설의 뭐 감리회사 이런 거 비슷하게 IT 프로젝트의 감리회사 같은 게 이제 PMO 컨설팅 회사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가 국내에 있는 그 IT 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컨설팅 회사로 제일 큰 회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고객 쪽에 자문 교수 내드리는 고문이었고 여기는 이제 PMO 회사의 임원이고 그래서 저는 뭐 주 위원장님 만나기를 그렇게 IT 전문가로 만났지 시민적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커리어하고 너무 달라서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뵌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1958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그 개띠죠. 58년 개띠가 이전에 그 베이비붐 세대에서 확 늘어나던 세대죠. 요즘 저출산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은 시절이어가지고 전쟁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이고 그때 한 해 태어나는 숫자가 100만 명이 첫 돌파한 세대가 그 58년 개띠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징그럽습니다. 어디 가면 개띠들만 있다라고 막 그럴 정도인데 그런 58년생이신데 사실은 1988년이니까 이제 만으로 30살 때 민중의당에 입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계 입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거의 30년 동안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민중의당, 한국노동당, 민중당, 진보정치연합,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까지 2016년까지 그건 한 28년간 그쪽 아니 그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요. 그 완전히 잘못된 잘못된 예, 정보니까. 제가 이제 좀 사실은 그 88년에 민중의당 그 안양 지구당 위원장을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소위 산호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그룹에서 이제 그 제도권 정치에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여기 그때 88년 총선에서 그 노동자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제가 전에 이제 선거운동 지휘를 하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저기 그 이제 밥벌이를 저는 이제 좀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IT 기자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태복 씨라고 아시죠? 예. 보건복지부 장관 예. 하셨던 그분이 그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 운동권에서 NL하고 PD 중에서 PD계의 아주 그 수계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감옥에 계시다가 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간 노동자 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을 하는데 저한테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간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조직 활동만 하면서 운동권 조직만에서만 운동권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의 회사로서 이제 그 운동권 사람들과 같이 일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려치고 이제 저는 운동은 안 하겠다. 그냥 내 별것도 아니지만 운동권 경력 팔아먹지 않고 내 노동으로 먹고 살겠다는 이제 내 나름대로 결의를 하고 거의 30년 동안 이제 그 암암리에 관계는 있었지만 운동하고 직접 저기 인연을 맺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럼 나무위키에 있는 그 정당 경력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잘 모르고 막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민중의당 그거 이후로는 정당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그 뒤로 다시 이제 2013년에 저기 지역평등 10년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뒤로 국민의당에 이제 안철수에 기대를 걸고 갔다가 그 뒤에 국민의힘으로 온 뒤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옮기지 않겠다고 여기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많이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지역 평등 시민 연대를 만드셨는데 거기가 추구했던 것은 뭔가요?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저 지역 문제 사실은 제가 이제는 그냥 운동이나 이런 데하고 관여하지 않고 내 노동으로 그냥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걸 다시 여기 사회활동이랄까 이런 쪽에 뜨게 된 이유가 호남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인터넷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저는 사실 호남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 차별 같은 게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호남 혐오가 이렇게 만연한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그때 이제 제 느낌으로는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호남 혐오에 상당히 조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선 제 고향이 호남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로서는 이제 뛰어든 거죠. 근데 제가 좀 그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그렇게 일종의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좌파의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호남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호남도 깨놓고 말해서 책임이 있다. 호남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됐죠. 그 전에는 호남의 입장에서 편에 서서 그러니까 사실 일베 아시지 않습니까? 일베랑 싸우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 활동을 해보니까 일베가 표현하는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일베의 말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일베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혐오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일베를 여기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저는 일베랑 싸우려고 제가 글도 일베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회원 가입도 하고. 근데 느끼게 된 건 아, 일베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구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라는 것은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베가 그 표현 방식은 혐오라는 형식을 띄어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바탕에는 호남과 그리고 특히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 같은 게 깔려 있다.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면 호남도 답이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예, 질문 드릴게. 예. 무임승차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 선생님조차도 호남에 사시면서 호남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셨다는 겁니까? 저는 그때는 못 느꼈어요. 제가 이제 호남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리고 일베나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그냥 호남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서울에 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저한테 대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후배들 중에서도 뭐 호남을 삽으로 푹 떠가지고 서해 바다에 던져버리면 좋겠다고 그런 표현을 아니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그냥 웃고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기분은 나빴지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체험 차원으로 생각하고 끝났죠. 근데 이게 그 우리 사회의 가장 어떤 예민한 문제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건 제가 직접 호남 문제에 부딪히고 대하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사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문제를 기본적인 인식은 그 중심에 있지만 호남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는 좀 뭐라 그럴까 계속 배우고 있다고 그럴까 그래서 좀 변화하고 있다고 이거 제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혐오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이제 충북 출신이고 그 당시에는 전라도 분들을 만날 일도 잘 없고 저희 시골 산골이어가지고 전라도 분을 볼 수 있는 거는 시골에 겨울이면 저기 아줌마들이 광주리에다가 그 꽁치하고 고등어 이거 소금에다 잔뜩 절여가지고 충북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팔러 오세요. 그에는 접촉이 없었는데 형들이 삼촌들이나 군대 갔다 오면 갑자기 호남 혐오자들이 돼 있어요. 막 군대에서 경험을 막 하면서 뭐 믿을 수 없냐 어쩌고 뭐 그래서 군대가 이상하게 지역적인 혐오감을 주고 아마 그 경상도 도미넌스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서울대 다닐 때 이 관악구에서 저기 입주 아르바이트 원래는 하숙해서 들어갔는데 하숙집 아들이 공부 못하니까 과외 선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숙비 안 받는 조건으로 그냥 과외를 했는데 그 집이 하숙생 중을 호남 사람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데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주인 아저씨가 호남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그 서울 출신으로 본적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상당히 퍼즐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남 분이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호남에서 교육감 하시는 분이 그 부인이 그쪽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그 제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동기여가지고 광주는 올라갔다가 친구 만나니까 남편이 따라 나왔다가 그때 이제 그 광주 교육대학의 총장을 하시다가 나중에 교육감을 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뭐 피해 의식이 많은데 일부는 호남 분들한테 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양쪽 다 뭐 손바닥에 마주치니까 이런 게 됐겠죠. 근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갈등이 격화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좀 사실은 좀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이야기가 논리가 지역 문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때 시작이 됐고 그 전에는 아니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게 일종의 그냥 가장 상식적인 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본 살펴본 결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보면은 18세기 호남 선비 이제 황윤석인가 한 분이 서울에 갔다가 거기서 직접 경험한 호남 혐오에 대해서 기록하신 기록도 남아 있어요. 이건 다른 이제 가령 이제 택리지를 쓰는 이중환 같은 분은 아예 호남에 가보지도 않고 호남을 엄청 혐오했던 걸로 유명한 분인데 고려 시대 때부터 후뇨 10조는 이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켜놓더라도 최소한 조선 후기에는 분명히 호남 혐오가 존재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또 저기 보면은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닌 하멜 표류기 있지 않습니까?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이 기록한 것을 조선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써놨어요. 사기 잘 치고 뭐 그런다는 식으로 써놨는데 그 저기 하멜이 한국 조선에 와서 13년인가 했었는데 그 중에 11년을 전라남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멜이 보고 듣고 경험한 조선인은 사실은 호남인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호남 문제 여기 좀 연구하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출처는 지금 저도 잘 모릅니다. 호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냐면은 한국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중에서도 가장 한국이 특성이 강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코리안 타임 같은 게 있고 약속 안 지키고 뒤통수 때리고 질서 안 지키고 무질서하고 막 그런 거의 특징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호남에 대해서 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랑 비슷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호남의 문제는 물론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호남 혐오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남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이질감을 갖고 그럴 만한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부정하면은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시대에도 호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게 전해 내려온다고 보는데 동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그 조선이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남의 지금 문제라는 것이 한 30년, 30년 전에만 해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는 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세련돼지고 그런 부분이 여전히 호남에는 남아있고 그걸 또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게 옳은 거다 하는 가치관으로 지금 굳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혹시 난닝구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난닝구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때 저기 그 노무현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을 이제 깼잖아요. 민주당을 깰 때 그 민주당의 주력이 그 DJ 시절부터 저기 호남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에 쳐들어가 가지고 옷을 벗고 그러니까 속에 런닝구를 입고 있잖아요. 런닝 셔츠를 입고 그래가지고 막 가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그 민주당의 토호 세력들을 보고 이제 난닝구라고 불렀거든요. 난닝구 그래서 난닝구라는 게 소위 좋은 별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는 그 난닝구라는 것이 호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는 그 본질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전 근대적이라는 거죠. 낡고 변화하지 않고 저는 호남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농촌 문화가 강합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놀랐는데 광주에 가서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40몇 년이 만에 광주 가가지고 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건강 때문에 떠나왔습니다만 거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미처 몰랐던 광주에 대해서 세상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광주 시민들이 되게 개 모임을 서너 개씩 한다는 거예요. 개 모임 아시잖아요. 지금 개 모임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가 원래 저기 여러 가지 그 금융 기능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별로 개 모임 다른 지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는 서너 개씩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호남에 남아 있는 그 농촌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일종의 감시 기능이 되는 거예요. 호남에서 광주에서. 그래가지고 광주에도 사실은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40%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거의 그 공개적인 이야기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말로 겉으로 꺼내지를 못해요. 왜냐? 감시 기능이 작동합니다. 제가 또 충격적인 경험도 했는데 제가 광주에서 주소를 3번인가 옮겼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전화가 와요. 통장이라는 분한테서. 당신이 이 주소에 사는 게 맞냐고 확인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원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대요. 근데 다른 지방은 누구가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겠어요. 근데 광주는 그러게 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일종의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는 오호 통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게 그 농촌 사회의 특성이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근대 이후의 특징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편하잖아요. 너무 가까워지면 사회 싫지 않습니까? 그게 근대의 특성이라고 보는데 호남은 그런 거리를 잘 유지 안 해요. 존중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저는 그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호남에 갈 때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기 사실 뭐 다 아시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표현이 참 충격이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할까? 근데 그 뒤로는 그 말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올 만한 분위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매학노라는 소리도 듣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호남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호남은 뭐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호남하고 대한민국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는 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도 인정하지 않고 박정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정일성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분들 호남에서 근데서 이분들이 다 뭐 빨갱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이 싫은 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피해자다. 그런 좀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아주 유학 떠나기 전에 그 KBS에서 이렇게 마치 역사 이렇게 정확히 프로그램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이산 있잖아요. 마니산인가요? 마니산. 네. 그 탑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를 이렇게 역사 추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무슨 그 어떤 뭐 스님인가 뭐 도사가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KBS 역사 추적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래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성계 때 만들어졌대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금강 이게 활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게 호남에서 서울을 향해서 활시처럼 돼 있는데 그 활시 끝에 있는 게 만이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조선 그 소위 사직을 호남에서 이제 반란 누군가가 와가지고 심장을 겨눌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누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성계 본인하고 그 이방원도 3번인가 4번을 비밀리에 거기 가요. 그래서 그걸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그 우리 뭐 고려 때도 그렇고 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 풍수 뭐 요즘 파묘인가 뭐 그 영화인데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황당한 일인데 어쨌든 뭐 그걸 믿었다니까 지금 그 조선으로부터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민도가 낮은데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과정에 정치적으로 도전을 했던 인물이 김대중이었고 그것이 지역 간 정치적 대립으로 점점 심화가 됐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그 박정희 대통령 쪽을 지지했던 쪽이 경상도 쪽에 특히 이제 육사는 군인 세력들이 그걸 지지했던 세력이 됐고 그게 광주 사태라고 하는 불행한 결과.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나오면서 김대중 대통령 그 서울에 봄이 왔을 때 그 호남 분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상당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저는 뭐 그때 제가 대학생이고 뭐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게 좌절됐을 때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거기서 상당한 생명이 이제 피해를 받고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 심리까지 점점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이렇게 쭉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과정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의 정치적 대결 그것이 지역 기반으로 악화되면서 이게 심화됐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양쪽 다 그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정치적 세력을 확대해왔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이 그 역사의 전환기 때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광주 사태 그러니까 이 그 DJ하고 박정희 대통령 간의 라이벌 관계하고 광주 사태를 빼놓고는 지금의 그 광주 내지는 호남의 정서를 그걸 제외하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그거는 뭐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맞는 말씀이고 이제 제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잖아요. 그때 호남이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 배분에서 후순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 대목에 있어서는 박정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당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게 당시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도 그렇고 어떤 대전제로 우리가 깔고 이해해야 될 게 그 당시에 한국에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물적인 자원은 둘째치고 이념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이념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관변단체 위주의 어떤 건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나중에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적 자원이 산업화에 필요한 것은 특히 물적 자원인데 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결국
한일 국교 정상화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청구권 자금을 받아낸 거고. 근데 청구권 자금을 통해 청구권 자금이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시드머니였는데, 근데 청구권 자금이라는 건 당연하게 어떤 전제가 그 조건이 붙냐면은 그걸 제공한 나라의 그 기업 제품과 기술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산업화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제품과 일본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쓰는 건 일본 전체하고가 아니라 일본 관서 경제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관서 경제권과의 지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남지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항구 부분도 조선시대만 해도 목포나 군산 이런 쪽에 항구가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산업화 근대에 들어와서는 배가 커지잖아요. 배가 커지면은 저기 뻘이 심한 밀물 썰물이 심한 바다 깊이가 낮은 서해안 항구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도 부산이 남해안 그 영남 지방의 해안이 항구들이 비교적 적절한 입지 조건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영남 출신이다 보니까 영남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로 자원이 부족한 조건에서는 선택과 집중일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에 잘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개발하고 나중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호남이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땅이라는 게 조선시대부터 그 지방의 엘리트들이 거의 몰살당하는 사태가 몇 번씩 되풀이 됐어요. 그건 일제시대에 거치면서도 그랬고 가장 비극적인 사태가 6.25였습니다. 영남은 이게 대한민국이 지켜내면서 영남에서는 좌우 엘리트들이 서로 간에 그 학살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호남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호남 중에서도 전남이 그 상호 학살이 굉장히 민간 학살이 심했거든요. 엘리트들이 싹쓸이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영남 지방에는 그 기업들이나 인재나 그런 게 보존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산업화에서 영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좀 조건이 있었다. 그게 꼭 박정희가 자기 고향이니까 특혜를 주는 차원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남에 먼저 주도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호남이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 산업화라는 것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노동력이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농민을 분해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업지역은 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된다는 건 호남 지역의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다른 지방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방인이 오면은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호남 사람들이 특히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혐오의 어떤 배경에다가 그 더블백이니 하와이니 하는 이야기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건 6.25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게다가 이방인으로서 관계 그냥 좋은 게 위치로 한 게 아니라 하층면으로 갔잖아요. 좀 깨놓고 말인데 공돌이 공순이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도시 빈민으로 생활한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저기 그거 아시죠? 저기 성남 지역에 경기동부연합 걔들이 그 어디서 출발한 애들이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광주 대단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청계천변에 살던 도시 빈민들, 그 빈민들이 사실은 호남 출신들이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광주 지역에 그냥 옮겨놓고 트럭에 실어놓고 아무 대책도 마련 안 해준 거예요. 일자리도 마련 안 해주고 교통 대책도 마련 안 해주고 주거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소문이 돌아왔냐면은 임산부가 애를 낳았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 애를 삶아먹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이 안 되죠. 아마 사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펄칵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 이게 지금 성남 지역 그거 분당 지역 그 뿌리가 된 겁니다. 지금 이석기라고 아시죠? 이석기가 그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다 면면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 이 호남의 출향민들, 이농민들의 정서라는 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문화의 사회적 분위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대중가요를 보면 압니다. 김민기 그 유명한 그 민중가요 만든 분하고 그분도 있지만 대중가요 그 누굽니까
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가수 나 누굽니까? 나훈아의 고향역 있잖아요. 그거 고향역의 그 이농민의 정서를 표현한 가사 아닙니까? 나훈아 고향역의 가사를 쓴 사람이 전라도 북도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식의 그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이 고향에서 떨려 나와가지고 옮겨갔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호남에 자기 농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게 그 사람들에게 좋았겠는가? 아니면은 고향을 떠난 게 나았겠는가? 저는 지금 가끔 여기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세워져 있는 거대한 아파트들을 보면은 저기에 호남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농촌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박정희가 호남을 위해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호남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극복이 돼야 된다. 지금 쉽지 않은 이야기고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시절에 어떤 그리고 5.18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이야기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5.18 때는 제가 여기 고향에 광주에 있지 않고 근처에 해남에서 그 해안초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투경찰로. 그런데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제 일가 친척들 뭐 다 거기 그리고 전투경찰 선후배들 이 당시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5.18이라는 게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렇긴 하지만 단지 하나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5.18 때 전두환은 이제 자기는 지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지휘를 했다 치더라도 저는 사실 그 말이 믿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사기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뭘 보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은 그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이제 육공화국 들어가 가지고 전두환에 대해서 이제 수사도 하고 그랬을 때 전두환한테 외국으로 떠나라.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전두환이가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 그건 나름대로 자기 그 군인 출신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했던 사람으로서의 명예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명예심. 그 사실 외국으로 떠나면은 그 고생하지 않고 전두환도 아직 백담사도 가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명예심을 갖고 그거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전두환이가 최소한 지휘를 안 했다고 저는 보는데 지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전두환이 5.18에 공수부대를 보냈던 게 광주 사람들이 말하는 살인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싶어서 보냈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당시 신군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최대한 빨리 시끄럽지 않게 그리고 피해를 적게 하고 포스트 박정희 시스템 그러니까 박정희 이후의 나라를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박정희 말년에 11.6 전에 부마 사태가 있었잖아요. 부마 사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도 광주랑 비슷한 우파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파출소 때려 부수고 총 들고 나서고 막 그랬어요. 파출소 불 지르고 그때 경찰력으로 진압이 안 되니까 공수부대를 보냅니다. 삼공수부대를. 그래가지고 공수부대 보내니까 순식간에 진압이 됐어요. 그때 나는 신군부가 나름대로의 그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 공수부대를 보내면 된다. 하는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물론 잘못된 교훈이었죠. 부산 부마하고 광주의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그건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했던 역할, 광주의 지역 분위기가 달랐던 거거든요. 저는 신군부가 광주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공수부대 보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했는데 부마랑 광주의 분위기는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불을 끄려고 부었는데 물을 부은 게 아니라 기름을 부은 결과가 돼버렸고 이게 저는 우발적인 충돌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다고 해서 그 물론 그 전두환한테 또 신군부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도가
전부터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려고 그랬던 거겠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광주에서는 전두환 살인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 보면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두환이 신군부가 그런 식으로 사태 수습을 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양김 씨가 잘했을 수도 있겠죠. 참김 씨가. 하지만 그 뒤에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특히 김대중 같은 경우에 김대중의 경제라는 것이 대중경제론 박현철 씨가 쓴 그 책입니다만은 그 한국의 현재 발전하고 전혀 다른 경로의 경제 발전 방안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농촌 중심의 경제 발전 이론이에요. 그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나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기자 생활하면서 IT 분야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만나 뵌 분이 있습니다. 그분 책을 제가 같이 썼는데 그분이 저기 어떤 분이냐면 그 정통부에서 워킹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박정희 말기에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노태우 때까지인가 청와대에 계시다가 나와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하셨는데 김대중 정권 때 감옥에 끌려간 분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전두환 정권의 경제에서 가장 핵심 이슈가 뭐였느냐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거 중화공업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두환 경제하면은 그 저기 우리가 삼조 호황이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핵심은 중화공업 구조조정이었거든요. 그 중화공업은 사실 박정희가 죽은 게 중화공업 그 발전 정책을 하다가 그 부담을 내지 못하고 죽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전두환은 그걸 해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그 결과입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전두환이 저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 중에서 단일 정권으로는 가장 많은 개방화, 위원화 정책을 편 게 나는 전두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시 시대적인 요구가 그랬습니다만은 전두환 정권이 통행금지 없애고 그 중고등학생들 두발 자유하고 교복 자유라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잘 모르시던데 연좌제도 없앴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금융실명제도 그때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그 무역 개방 이런 거 같은 게 다 전두환 때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 못했다 차원을 떠나가지고 가장 대규모 개방화 위원화 정책을 한 게 전두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기 그 단임제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시 전두환의 결단입니다. 신군부에 1년만 한 번만 하고 끝낸다. 그거 저기 나중에까지도 전두환이 그만둘 때까지도 그 대목에서 우리가 연임 계속하자 밀고 하자 우리가 집권하자 하는 요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뿌리친 게 전두환이에요. 사실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은 5공화국의 어떤 그 성과 위에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두환도 인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호남에서는 저기 뭐 전두환은 때려 죽일 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살인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저는 균형을 잃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는 잔인한 나라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가 해는 실적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전부 욕만 하잖아요. 때려 굉장히 야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대충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 호남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대한민국 역사, 문화, 뭐 이 경제 발전사 모든 게 정치의 굴곡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에 우리 또 한번 놀라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주동식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하고 같은 게 뭐냐면 양쪽이 음모론에 정말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 호남을 죽이려고 살인마로 다 그때 군부는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미 다 해놓은 건데 그걸 뭐 미리 가서 죽이려고 그랬다 하는 게 음모론이고 그 지만원인가요? 그쪽도 일부는 이게 다 저쪽에서 저 김대중 그 빨갱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북한하고 결탁해서 북한에 뭐 간첩들이 와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이제 전부 점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음모론이 지배하는 이제 광주를 보는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신랄한 언어로 그 문제의 본질을 지적해 주신 거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총선 나가셨을 때 후보 연설에서 광주에 대해서 광주는 80년대 묶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이 된 도시다 이런 발언을 광주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운동권들이 5.18과 민주화를 내세워 생산과 상관없는 시설과 행사를 만들어서 예산 뜯어먹고 뜯어내 무의도식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기미만 보이면 온갖 명목으로 반대 운동을 하고 나서고 목소리 큰 사람들만이 이익을 챙기는 일종의 이제 좀비 내지는 기생 경제가 돼버렸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기업들이 회피하는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이제 이런 그래서 기업에 대한 증오 내지는 뭐 부추기고 이걸 이제 앞장서서 분노 장사를 하는 게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걸 광주와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도 살고 광주 호남도 산다. 그래서 과거에 매몰된 지역, 분노에 매몰된 지역, 정치 선동에 매몰된 지역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호소가 얼마만큼 통했을까요? 저는 이제 단언 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자,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했던 말인데 호남은 이제 불가역적인 비가역적인 변화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과거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이 변화하는 속도는 좀씩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구렁이가 지 몸춘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방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그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은 제가 이제 가서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냈고 그래서 광주로 이제 제사의 도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언론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은 지금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호남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호남에 가서 느낀 건 제가 가서 이제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 정서, 반미, 반일, 친북 존중, 그리고 결론적으로 반대한민국 정서가 휩쓸고 있는 도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광주가 특징이 뭐냐면은 정치가 직업이에요. 정치가 산업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 아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히 40년 만에 내려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도대체 누구를 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분들에게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얼마나 어떤 성과를 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중국어로 보자면 관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들에게 그게 실은 정치거든요. 산업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왜 이런 구조가 여기 고정돼 있나 구조화 됐나 하는 걸 봤더니 그건 제가 최근에서 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호남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이 계속 자기가 소수자고 피해자의 위상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87 체제 대한민국의 지배자는 호남하고 주사파 연합입니다. 호남이 성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윤석열도 지난 대선 기간에 전두환도 잘한 게 있지 않냐 이야기했다가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난리 났잖아요.
5.18이나 호남을 직접 건든 것도 아니었는데 전두환에 대해서 약간 평가해줬던 것만 가지고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호남이 5.18의 성역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역의 위상이라는 게 호남이 피해자이라는 것 때문에 내세우기 때문에 성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호남이 이 정치가 산업이라는 거, 호남의 산업이고 그 산업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5.18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호남이 가지고 있는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어디서 연유하는 건가? 제가 호남이 반기업, 반시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해요. 아, 호남 사람들이 돈 얼마 좋아하고 그러는데 반기업, 반시장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당연히 돈 좋아하죠. 근데 왜 호남은 제가 지난 대선 때 저기 그 복합 쇼핑몰 이슈 제기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가 기업이 투자한다 그러면 막은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러는가? 그러면 호남 사람들 호남 사람도 돈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막는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아까 제가 호남과 주사파 연합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지배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호남은 주사파와의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87년 체제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호남은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산업화해 가지고 뭔 것을 얻어내냐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그리고 기업들의 자원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영암 F1이나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전당이나 그리고 한정공대나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정치 논리로 해서 강제로 끄집어 온 거예요. 이거 하다가 시장 논리로 끌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실패하죠. 그러면 돈 더 쏟아 부어라. 예산 더 쏟아 부어라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런 게 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니 그다음에 한정공대니 뭐니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되죠. 그리고 기업하고 친기업 정서를 가지면 돼요. 그리고 기업 투자를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복합 쇼핑몰 하나 투자하는 것도 막잖아요. 왜 그런가? 그거 뭐냐면은 주사파와의 연대를 통해서 호남 87 체제의 지배자가 됐기 때문에 주사파와의 연대가 깨지면 어떠냐? 호남의 정치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파와의 연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반기업, 반시장 논리가 호남의 기본 논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좌파들이 기업 싫어하고 시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와의 연대,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권력을 유지해가지고 다른 대한민국의 자원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반기업, 반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남에. 이것도 호남 나름대로 생존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호남 사람들 돈 좋아해요. 근데 기업이나 시장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은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파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와 좌파와의 연대를 통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기업, 반시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사파와 호남은 굉장히 긴밀한 공조 관계입니다. 찰떡궁합이에요. 환상의 복식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사파의 약점은 기본적으로 반기업 이념 아닙니까?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주사파거든요. 근데 호남이 그걸 커버해줘요. 호남은 피해자고 소수자였다. 우리도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서 주사파의 어떤 그 대한민국 성향을 그냥 캄프라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파는 호남한테 뭘 해주느냐? 호남이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내려왔던 혐오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대한 혐오 그것을 덮어줍니다. 어떻게? 주사파는 80년대에 운동권이었고 학생이었고 참신하고 지식인 계층이다 하는 이미지로 가지고 호남이 가진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호남이 이런 조건 속에서 반기업 반시장을 논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호남에는 진짜 비참한 게 제가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에 나가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호남에 가서 좀 살아보니까 어디가 연상이 되냐면 제가
저기 91년도인가 2년도에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10박 11일인가 취재를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모스크바 가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소련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제가 갔다 온 지 한 달 만인가 소련이 망했습니다. 소련 모스크바에서 느낀 게 굉장히 기념물이 많은 도시구나. 그러니까 잘 모르는 그냥 별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기념물이 그냥 거창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기념물이 많아요. 근데 광주가 그러더라고요. 5.18 기념물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야 여기 너무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호남은 제가 복합 쇼핑몰 이야기를 했던 건 호남의 이 이념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약점이 그 기업과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구나. 이걸 제가 왜 먹혀든다고 생각했냐면은 복합 쇼핑몰 이슈는 여성들 그중에서도 주부들이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성들을 움직이는 게 먼저 여론 지형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만든 그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먹혀들었다고 판단한 게 지난 대선 때 광주에서 봉선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30%가 넘게 나왔어요. 윤석열 표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광주에서 첨단 고급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특히 최신 아파트일수록 그 재래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재래시장을 이용하겠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근데 또 광주가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제일 거의 아마 1, 2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먹혀든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먹혀들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스스로 너무 그런 것 같았습니다만은 광주의 변화가 저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광주에서 87년 체제 이후에 우파 후보가 대선 후보가 10% 넘긴 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준석이가 지 공로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 이제 몇 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행사를 왜 번번이 여기서 하는지 아세요? 이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자유기업원이 또 같이 저희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컨슈머 와치라고 있어요. 그 소비자의 권익 하자 그러는데 제가 저기 대표 공동 대표를 지금 8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유기업원하고 하면서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광주의 반기업 정서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가 나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경험 몇 개 말씀드리면요. 그 영암 F1을 기획했던 기업인이 있어요. 아주 고졸 출신으로 아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걸 많이 하는 기발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는 싱가포르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종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송도의 그 바다에 있잖아요. 오는 다리 그걸 달려가지고 서울 도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생길 때 그걸 기념하면서 하면 그 F1이 싱가포르 도심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VIP석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400만에서 600만 원 해요. 티켓 한 장에. 그래도 없어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다 해놓고 했는데 권노갑 씨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고 그 영암에다가 그래가지고 계약을 F1하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개최는 하는데 완전히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거든요. 러브 호텔밖에 없는 데다가 논 가운데서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몇백억짜리 F1 선수들이 막 민박에서 그래가지고 그 주로를 공사해 본 사람들이 사실은 삼성밖에 없었어요. 그 에버랜드에 이건희 회장이 스포츠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 건설한 회사는 SK건설인데 실제는 이제 삼성한테 막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경기 때마다 표가 안 팔리니까 거기다 그때 DJ 시절이 그러니까 그 표를 그 건설회사 SK그룹에다 강매를 했어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되면 제가 그때 SK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뭐 무더기로 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가보고 저하고 저희 딸하고는 싸이가 마지막 폐막식에 공연 온다고 그래가지고 F1은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가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여수의 한옥 그 펜션에서 자보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치가 망쳐놓은 사업 계획이었어요. F1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 복합몰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통산업 상생발전법이에요. 이제 골목식 저거 한다고요. 사실은 그 광주 그쪽에 롯데하고 뭐 이렇게 저기 이마트 이런 데가 이제 부지 많이 사놓고 그 쇼핑몰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생발전법이 뭐 하는 거냐면요. 주위의 골목시장 사람들한테 상성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돼.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미 그 주위에 있던 그 자영업자들 골목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로부터 다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줘가지고 이제 뒷돈으로 몇십억 뭐 몇백억의 상생 발전 기금을 내요. 그거에다가 상생 합의서에다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조건을 다 걸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뭐냐면 이 품목은 취급하면 안 돼. 취급하려면 반드시 나한테서 사가지고 취급해야 돼. 그게 한 200장쯤 뒤에 붙어요. 그 돈을 다 받아먹어. 그게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상생 발전. 그렇게 해가지고 롯데가 합의를 다 해줬어. 돈을 몇십억 상생 발전 기금을 하고 각자에 대해서 이 품목은 빼고 그 사람한테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개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못 해줘 뭐 이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이 소위 정실자본주의 커럽티드된 정치가 개입하면서 정치가 경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모습, 실상은 어떤 거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대형 유통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거에 부지 사는 업체들은 그거는 얘기해 보면 정치적으로 뭐 완전히 비난을 받는 얘기니까 안 하고 그 강제 휴무제만 좀 요일만 바꿔달라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거 문제를 좀 이슈화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쪽에 대한 기업 쪽 입장을 대변하는 데가 이제 컨슈머 와치가 개인들의 소비자 운동을 하는 데고 제가 하는 일 없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동식 선생님 하신 그 두 가지 일들은 제가 본의 아니게 하여튼 자세히 알게 된 사건이어가지고 정치 기업이 정치화하고 제가 이제 그 광주형 일자리 할 때 뭐 컬럼도 많이 쓰고 이거 다 망하는 짓이고 해봐야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랬는데 역시 이제 말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세월호 사건을 끊임없이 해결이 안 됐다고 거기에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빼먹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또 강하게 하셨거든요. 이제 여기 2018년에 일자리 창출 고민할 거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 만들어 침몰시키면 세월호 1,000척만 만들어 침몰시키면 진상조원회 등 조사위원회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사건제만 있으면 영원히 미궁으로 빠지는 나라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된 거고 뭐 전함함도 뭐 해결이 안 된 거고 뭐 다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해결을 안 해야 자기한테 이익이 생겨요. 근데 이런 걸 하셨는데 이거 그래서 상당히 저처럼 강성 언어를 쓰세요. 상당히 과격한 언어를 쓰셔가지고 일베가 좋아하실 것 같아. 제가 한때 저 문재인 대통령 소주성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일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툭하면 다른 이런 매체에서 극우 교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일베에서 인기가 있는 교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베가 이 강한 영어로 얘기하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월호 종교를 만들어라. 성지는 팽목항이고 교주는 문제항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 제가 그때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 세월호에 대해서 저는 세월호 동영상을 못 봤어요. 너무 좀 마음이 저 견뎌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고 이걸로 너무 이제 악용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교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세월호 한 차씩 침몰시키면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일종의 이제 비꼰 건데 패러디인데 그걸 가지고 그때도 언론들이 좀 난리를 치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패러디인데 오해하지 마라. 여기서 배를 침몰시키자고 그랬지. 거기다 사람 세우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출마하면서 사실은 그 포스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것은 비공개로 돌리려다가 내가 쓴 글인데 숨기는 것도 비겁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그냥 출마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뒤로도 몇 번 글을 썼는데 세월호 가지고 10번인가 조사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조사했던 사람들이 뭘 하고 돈 얼마나 쓰고 왜 결과가 하나도 없는가? 그거 이제 조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세월호 사고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운동권 룸패들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저는 특히 분노했던 게 그 네덜란드가 러시아 아니 저기 덴마크인가 어떤 거기 해양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외력이 아니다고 사고 원인이 외력이 아니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기들이 원하는 결과 아니면은 하나도 인정 안 하겠다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근대 국가 맞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저기 유족이라는 사람들을 또 진짜 솔직히 좀 저는 파렴치하다고 생각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자식들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까지 하면 너무 심한 거지만 저는 그 세월호 사고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가지고 또 저 난리를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마디로 굉장히 잘못된 저기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정말 세월호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분노하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또 세월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났던 그 해 겁니다. 2014년인가? 광주 갔더니 광주에서 아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해마다 광주에서 5.18 기념 행사 하잖아요. 5.18 기념 행사에 세월호 유족들을 제일 상석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관련은 없는 거죠? 관련 없죠. 그러니까 전부 피해자를 자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피해자고 자기들도 피해자. 그러니까 광주가 5.18이라는 가지고 사실은 그 제일 큰 자산이잖아요. 근데 5.18이라는 자산은 점점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수혈을 하는 겁니다. 전혀 관계 없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참 비참하게 느낀 게 광주가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 비극이 많이 발생해야 광주는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더욱더 분노했던 거고 이것들이 진짜로 서로 이게 그 대한민국이 망하기를만을 바라는 그런 새로운 종교구나 하는 판단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분노 이상한 제가 또 흥분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야기 나오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특히 분노했던 게 그때 저기 세월호 저기 그 인양을 했지 않습니까? 인양을 해가지고 목포 항구로 신항으로 끌고 왔거든요. 애인에 왔는데 그때 저기 누굽니까 박지원이가 목포 국회의원이었어요. 뭐 그때가 그 시기가 하필이면 이제 목포에 그 축제 같은 걸 하고 막 그럴 때인데 축제를 취소시켰어요. 이런 비극적인 그게 기념물이 왔는데 축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목포에서 축제 취소하니까 전남의 호남 지역에 다른 지자체들도 축제를 전부 취소했어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세월호 유족들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저기 팽목항 그 일대가 원래 수산물이 많이 나오는 데인데 그 세월호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송장 썩은 물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기 수산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리고 팽목항 어민들이 굉장히 그 세월호 유족들이나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다 세월호 유족들이 최소한의 인간 저기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성금이라도 돈이 규모가 얼마가 떠나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세월호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네요. 저기 그 우리나라 저기 그 천일염은 호남 지방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일염이 잘 안 팔려가지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저기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천일염이 막 가격이 오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천일염 먹지 말자는 운동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일염은 잘 안 사 먹으니까 호남 지방 사람 그 국회의원이 무슨 천일염 사 먹기 운동도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저기 천일염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신안 섬노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천일염을 그 일하는 거기서 일하는 게 그 신안 섬노예 거긴데 그것이 호남의 혐오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도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섬노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봤더니 이것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반기업 반시장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저기 신안에 저기 천일염이 프랑스에 보면은 게랑드 소금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천일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명품이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원래 성분 자체는 신안 천일염이 게랑드 소금보다도 좋답니다. 이제 그건 얼마나 나도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신안 천일염이 명품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거기 신안 거기 염전집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염전집의 자녀인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기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안 저기 염전에 그 밑에 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 그릇 조각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깔았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첨단 시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뭘 까냐? 비닐장판 깔아요. 아, 비닐장판 깔아서 거기서 좋은 성분이 나오겠어요? 좋은 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유가 뭐냐면은 천일염 그 염전에는 대기업이 대자본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자본이 투자 못하니까 계속해서 영세 자본으로 이러는데 거기서 영세 자본에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지금 멀쩡한 직장도 잘 안 일하 젊은이들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서 누가 인력을 공급해 주냐면 부산역 같은 데 있는 인력 공급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돌아다니는 약간 헨또가 간 친구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노예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노예 노동에서 구출해 가지고 데려다 놨더니 다시 돌아가더라고. 그 갈 데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도 결국 근본 문제는 이거 어떤 규제에서 생각이 골목 상권 보호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지금 또 호남 혐오에 굉장히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극복해야지 호남 혐오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미국의 흑인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 많이 보이거든요. 피해 의식에다가 거기다가 국가의 지원을 있는 대로 받으면서 본인들은 거기에 의존하면서 국가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좀 잘 사는 백인들이나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전라도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흑인은 현재 거의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아마 한 20년, 30년 뒤에 뭐 한둘이 좀 좋아지면 모를까.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거의 엉망됐잖아요. 그런데 호남이 과연 회생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말은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호남은 뭐가 있냐면은 그 호남하고 저 흑인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나도 그건 인정하는데 호남은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걸로는 호남 사람들이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발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변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좋아하고 좀 나름대로 상당히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머리가 비상하고 예, 수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 예, 그러니까 변칙을 즐겨 하는데 동시에 그게 그 일반적이지 않은 발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좀 애매한데 흑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 사회의 경제적인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돈 벌려고 작심하면 굉장히 잘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사실은 자부심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빅트무드,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그래서 제가 이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불가역적인 변화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 터부를 깨는 거였잖아요, 그죠? 호남의 문제를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정치인들도 없었고 지식인들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그게 당신들이 맞다 그러고 전부 죄의식을 그쪽은 부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죄의식을 갖고 살아오는 역학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최초로 외치신 분이 우리 주동희 선생님이고 그게 먹히니까 이제 요새 박은식 그 위원장도 그게 가능했고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도 그런 거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든 게 엄청 큰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가 저기 마지막 결론 맺을 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 선생님이 역사적으로 상당한 큰 일을 하셨다라고 박수 유도하는 말이었는데 미리 나와버렸죠. 미리 지금 그 소위 스틸 더 빈스를 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이 떼쓰고 그러면 해주는 것들이 그 우리 사회에 이제 어디나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사람의 죽음이나 비극적인 사실을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이제 지난번에 뭐 서초 초교 교사의 사망에 대해서 그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가 갑질해서 그랬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도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증거가 어디 있는데 자꾸 그걸 그렇게 학부모를 죄인으로 몰고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저희 학교에 뭐 총장실에 전화하고 학교에 학장실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끊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요번에도 그래서 권익위가 그런데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그런 거죠. 의사들도 떼쓰면 된다라는 거에 이제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걸 꼭 호남의 문제만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아직 그 법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서 안 지키고 뭐 이런 거 때문에 그 입틀막이라고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어요. 저는 이 특별자치도 이 제도도 정말 웃기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자치구역이나 특구 아닌 데가 없어요. 이제 강원도는 강원대로 제주대로 그래서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거든요. 그 미국에 주들이 다 독립적인 많은 경제적인 거나 주민 자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의 통제를 받으면 되지 않는 데가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연방 정부가 있는 워싱턴 DC는 안 돼. 그래서 특별군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연방제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그냥 아무거나 특별자치구 해가지고 해서 근데 실제는 재량권도 없어요. 재량권도 없는데 어쨌든 거기 가셨다가 이제 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 퇴장된 걸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자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하시는데 우리 또 주동시 선생이 이게 호남 자체의 특징이 법치를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이 어설프고 가짜는 소영웅주의가 꼴불견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얘기는 다른 분이 하셨으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죠. 병신 같은 사례가 또 등장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셨어요. 이
요즘은 병신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장애자 혐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금기어가 너무 많아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자폐증이 있다. 그래서 자폐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 쓰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 자폐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용어다 그래. 그럼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게 이제 병신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호남 자체가 법치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안 지키는 건 뭐 우리나라 저 지역별로 다 있는데 호남이 특별히 더 그런가요? 저기 제가 이제 너무 호남을 까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저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호남에 묘한 소영웅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워낙 저항이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쌓아온 업적과 성과를 잘 인정하지 거기다 호남이 소외됐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겠지만 잘 인정 안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기고 좀 그런 것을 훌륭하다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성희가 했던 것도 보면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저는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주 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고 해라. 분명히 그 당시에 행사에서 그 드레스 코드 같은 게 갔을 거거든요. 어떻게 행동해달라. 지가 그거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그런 말까지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기 데려가서 뒤지게 폈어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근대는 법치잖아요. 저는 근대를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호남은 결국 호남의 문제가 뭘로 연결이 되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근대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대라는 것이 아까 제가 농촌 공동체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은 근대라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화라는 것도 있거든요. 도시의 룰, 도시의 모럴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호남이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옛날에는 호남이 소수였어요. 마이너였고. 그래서 사실은 MB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호남들 놔둬라 놔둬. 뭐냐면은 니들끼리 그렇게 살아라. 다른 질서에서. 근데 제가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호남하고 여기 주사파가 호남 주사파 연대가 대한민국의 지배자 사실상 정치적 승리자라고 위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호남의 가치관, 호남의 룰, 호남의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지금 잠식해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이라고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은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남만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대한민국을 호남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점령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가 경제 민주화고 또 하나가 평화통일론이라고 보거든요. 이 이제 그 중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우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규제 강화, 큰 정부 아니 이런 작은 시장 이런 부분이 전부 호남에서 여기서 연유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게 호남에서 보면은 호남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호남에 대학은 많은데 학생은 없고 언론은 많은데 독자는 없고 시민단체는 많은데 시민은 없다. 이제 그런 말이 호남의 광주 현지에서 도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가 시장을 잡아먹은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에 퍼지면서 끼친 영향, 악영향 같은 거 굉장히 심각하고 저는 경제 민주화가 한국의 어떤 정상적인 시장 논리를 선순환 구조를 잡아먹은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호남에 이런 식으로 좀 되면은 정말 이제 저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호남과 대한민국, 호남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망하게끔 돼 있어요. 호남이 승리하면은
저는 그게 호남의 승리한 체제가 호남이 전면적으로 승리한 체제가 어떤 체제였냐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면은 좌파 플러스 호남하고 주좌파 연합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해봤던 정권이 저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은 처음부터까지 거의 예외가 없이 대한민국이 악하게 오고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일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정말 비참한 게 문재인이 그 짓거리를 할수록 호남이 지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만일 문재인이 한 번 더 정권 연장을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가장 큰 책임은 호남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거다. 제가 부족한 힘이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역 터부를 깨는 것들은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저는 이제 제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터부를 깨는데 제가 기여를 좀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주동식 위원장님께서 전 위원장님께서 그 광주에 대한 터부를 지식인의 입장에서 깼고 더 이제 그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게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게 광주 출신이라고 하는 게 한몫 하신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뭐 집중적인 적을 받으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저기 대형 유통점 를 광주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면서 그게 이제 광주 분들한테도 상당히 젊은층하고 주부층들한테 상당히 먹히는 그게 광주의 문제를 가장 그러니까 정치 뭐 역사 이런 것들은 피부에 잘 안 닿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그 절묘한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 실현은 안 됐죠?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든지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대통령이나 이쪽도 그걸 좀 그 이슈를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펜앤마이크에서 이번 총선에 이기려면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꾀주머니를 내놓으셨거든요. 비책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형 유통점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5.18 유공자 문제 이제 저쪽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새만금 잼버리 실패, 그다음에 정율성 기념공원 문제 이 3가지를 말씀하셔요. 근데 그 정율성 그거는 뭐 승리를 하신 거죠 이미. 그쪽에서 거의 그 제가 또 주제 넘게 그 보훈부 정책자문위원인데 박민식 장관이 또 치고 나오시고 뭐 그러면서 지금 박은식 그 비대위원도 그렇고 그러면서 광주 쪽에서 다 손들고 포기. 그뭐 인민군하고 중공군을 위해서 했던 활동 때문에 더 이상 그 버티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슈로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죽은 이슈인가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어떤 하나의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예, 하고 이건 분명히 승리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건 사실 명분이 없을 호남이 버틸 명분이 없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방금 교수님이 인용해 주신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타겟을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를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호남이 내 고향인데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게 저도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호남이 가진 정치적 권위는 호남에게도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에도 독이 되고 악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5.18 그다음에 저기 그 정율성 이런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저도 한때 저기 그 영남 패권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영남 패권은 어쨌든
이 산업화라는 경제 개발이라는 어떤 성과를 냈거든요. 근데 호남의 이 정치적 권위는 민주화라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이 좌경화로 기울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저기 뭐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호남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예요. 충무공 이수신 장군이 썼던 말이거든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기 항일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싸우는 근거지가 호남이었고 가장 중요한 근거지였어요. 그리고 또 농업 사회에서 호남이 조선 반도를 먹여 살리는 역할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말을 할 만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그 말을 즐겨 쓰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다. 양무 호남 국가 발전이다고.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발전할 거다고 그러냐 했더니 이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매양나루라고 부르는데 제가 호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호남에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사실은 호남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혐오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호남을 그냥 혐오하기 위해서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호남의 문제가 좀 더 깨닫게 됐는데 호남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남이 변화하면은 호남 혐오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거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또 내려온 거 있지만 지금 저기 대한민국 사람 보고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변화는 순식간일 거다. 그리고 정말 호남이 변화하면은 호남의 발전은 정말 눈부실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광주 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전 호남 쪽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아직도 여수하고 목포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쪽 가보는 게 여행 계획 중에 하나인데 누가 되게 제 친한 분이 거기는 가면 분위기가 다르고 되게 낭만적이고 그렇다고 꼭 여행을 한번 여수하고 목포를 이렇게 연결해서 가보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광주 뭐 저기나 이런 쪽은 많이 가봤는데 그 광주시에 가서 저기 기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광주 가운데 딱 가면 아직도 광주 사태가 끝나지 않고 그거로 거기에 연연해서 살고 있다는 게 아주 절실합니다. 거기 여기저기 그 기념물 만들어놓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하는 게 그냥 지금도 광주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내년이면 제가 교수 정년퇴임을 하는데 아직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얼마나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지를 지금 광주 호남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조화돼 있고 정치화돼 있고 기득권화돼 있고 이거는 가보시면 아주 실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상당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장렬하게 출전을 하셔가지고 4.2%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건강이 허락되셔서 올해 다시 나가시면 사실은 동일인이 같은 지역에 가서 지난번하고 올해 했으면 주동기 선생님의 호소가 얼마만큼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쉽게 좀 계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불행히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정계에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우리 박은식 비대위원은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이제 15%는 넘겨가지고 이번에는 선거 비용을
보전 받게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20% 넘겼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제 광주 현지에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그러면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4.2%에서 4년 만에. 그러니까 4.2%가 제가 그때 전라도에서 제일 많이 얻은 것 중, 전남에서는 많이 얻은 것입니다. 근데 저기 저는 이제 그 불가역적인 변화 좀 저는 하나 슬픈 게 지금 광주가 윤석열 반대 분위기의 핵심이잖아요. 저는 왜 이게 생기는가 그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8년 그때가 7대 지방선거인가요? 그때 서울에 여기 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먹었어요. 근데 24개 그 구청장 중에서 21개 구청장이 호남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그 21개인가 20개인가 참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구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민주당이 호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솔직한 이야기인데 호남 출신들이 광주에 기업도 없고 또 호남 출신들이 서울 올라와서 기업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업이라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강한데 그 사람들을 안심하고 채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기업에 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정치 룸펜 연롯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1개인가 24개인가 구청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가서 일하게 된 호남 출신 정치 룸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또 호남 출신들 많이 썼잖아요. 고위직에도. 제가 놀란 게 문재인 정권 이전에 광주에 저기 그 외제차 등록 비율이 뭐 2%인가 얼마밖에 안 됐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10배로 늘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고위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처럼 정부가 경제에서 하는 역할이 큰 나라에 대해서는 고위직이 많아진다는 게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여기 지방선거 때 서울에 많이 올라와서 좋은 일자리, 고액 일자리를 얻었던 호남 출신 정치 룸펜들이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지면서 갈 데가 없어졌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정치 룸펜이 돼서 떠돌거나 여의도로 떠돌거나 그것도 안 되면 지금 광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증오로 완전히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불 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선 끝나고 나랑 같이 선거운동 했던 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대선 끝나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더니 고등학교 선배 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줄리 그년한테 홀복 빨간색하고 파란색 한 번씩 지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이거 정말 호남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하여튼 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총선 결과를 어떻게? 그거 참 말씀드려야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 대선 끝나고부터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결과가 너무 이게 여론열 같은 게 안 좋으니까 내 이제 전망이 틀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요즘 또 분위기가 다시 내 전망이 맞는 것처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렇게 전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87년 체제가 좌파의 패권이 유지되는 체제였는데 87 체제가 헌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 끝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힘들고 10년 주기가 무너졌다는 거. 그리고 한 번도 정치 경험이 선거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 등등으로 봐서 저는 좌파는 퇴조기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도 나타날지 저는 그 자신이 없었는데 점점 그 좌파의 퇴조는 확실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다수가 되더라도 저는 사실상 그 민주당은 골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을 쫓아내지 않는 한 뭐가 진행이 되냐면은 미완성 상태, 지금 정권 교체가 미완성 상태잖아요.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정권 교체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가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완전히 좌파 분위기로 갔잖아요. 김명수 체제에서. 근데 어쨌든 대법원장 교체되면서 사법부 분위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어떤 판결도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론입니다. 언론은 더 오래 버틸 겁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 윤석열이 쫓겨나지 않는 한 미완성 상태의 정권 교체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조금씩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좌파는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정말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될 거다. 그리고 저는 여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우파들한테 욕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5.18을 인정해야 된다. 그 북한군 투입설은 헛소리다. 그리고 여기 그 영수회담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저는 영수회담 해야 된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재명하고 문재인 중에서 저는 문재인이 훨씬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앞으로 10번 동안 10번이나 더 대선 나와도 이재명은 절대 대선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이 쫓겨나지 않는 그저 200석을 뺏겨가 조국의 그 헛소리도 하던데 200석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개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 이상 저는 현재 미완성 상태인 정권 교체가 점점 완성 상태로 가고, 그래서 민주당은 점점 골로 갈 수밖에 없고 다음 대선 무조건 국민의힘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에 뭐 여론조사 보고 저도 이제 비슷하게 그 국민의힘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뭐 그런 자리 피우는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서 썼더니 동의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시대적인 거대한 펜들럼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스윙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여론조사를 되게 신중하게 믿어요. 근데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저 통합당에 비해서 17%에서 20% 격차를 갖고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가져갔고, 안철수가 했을 때도 그 국민의당으로 승리했을 때도 총선 몇 달 전에 25% 지지율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오차 범위 내였었는데 크로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힘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일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어떤 지표를 봐야 되나, 그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하고 야당 심판론, 정부 견제론 그거하고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어느 게 예측 결과를 맞추냐를 제가 쭉 다 비교해봤는데요. 정당 지지율이에요. 정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결과 예측에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쪽이 훨씬 불리하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워낙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잃기가 쉽지 얻기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 그 지금 의석은 못 지키는 거고, 이쪽은 웬만하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 공천 과정에서 지금 불협화음이나 뭐 이재명의 리더십의 한계나 이런 것 쭉 봐서 저는 그쪽 사람들께 이게 제가 되게 순진한데 저 선거 때 되면 이재명 조금 뒤로 물러나라고 그러고 뭐 이낙연 앞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역시 정치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못 믿는 거죠. 그걸 내려놓는 순간 자기는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여론조사 그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로싱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의석수로. 근데 그리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준석
당이 워낙 지지율을 지금 못 내고 있어서 제3지대는 이미 다 골로 간 거. 이게 변수가 아닌 게 돼버려 버리니까 그게 변수였으면 이제 상당히 계산이 누구도 예측 못하는 복잡한 게 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 예상은 저는 그냥 여론 조사 결과가 그걸 예측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그 국민들의 좀 거부감이 상당히 심한데 이게 윤석열의 어떤 정책 노선이나 정치 방향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윤석열의 스타일에 대한 좀 분노다, 거부감이다 생각을 그런 말씀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제 나름의 해석인데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해 주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을 회초리 삼아서 윤석열을 때리기 위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 문재인이 집권 말기까지도 40%대 지지율을 유지했거든요. 그거 굉장한 겁니다. 역대 없었던 없었던 최초의 현상인데 근데 또 정권은 또 바뀌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국민들이 이 좌파 있지 않습니까? 87 체제 내내 유지해왔던 좌파 패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 판단은 지금도 유효해요. 나 그걸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총선에서 총선이 아니고 윤석열하고 문재인하고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문재인 선택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도 낮고 거부반응이 심하고 그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한테 제대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주요 대선 후보 세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홍준표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한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양아치가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아치 캐릭터들을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는 건 이제 87 체제 끝났으니까 싹 뒤집어 엎고 새로 세팅해달라 그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요구를 해가지고 그 한 번 선택된 인물은 선택에서 떨어져 나간 인물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절대 민주당한테 다시 지지해 줄 수는 없다. 민주당이 완전히 새로 세팅되지 않는 한 저는 제 판단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야기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말 터부시되고 성역화된 영역을 제일 먼저 크랙을 되게 세게 망치질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현실 감각도 있어가지고 대형 유통점 유치와 같은 공약을 내놓으면서 호남에서 호남이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이제 여기저기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구현하신 용기 또 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제가 표현해야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하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주동희 선생님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것을 박수로라도 좀 먼저 표해 주셨습니다.